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최근에 경제 뉴스를 하나 살펴봤더니 아이고 또 뒷목 잡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참 안타까운데 요즘 일자리 2개, 이른바 투잡을 뛰고 있는 국민들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뉴스는 이제 대략 한 5년 전의 뉴스기는 한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불과 몇 년 전에 문정부가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국민들의 일하는 시간을 강제로 좀 줄이고, 또 반면에 최저임금을 높게 끌어올려가지고 저녁 있는 삶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자,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는 실제로 어땠습니까? 그렇죠. 저녁 있는 삶을 국민들이 즐기기는커녕 밤에도 먹고 살려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판입니다. 자, 결국 문정부가 내걸었던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한 정책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정책이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경제학자들도 이거를 많이 비판을 했고 저 같은 일반 유튜버들도 이거를 끊임없이 비판을 그때 당시부터 했었어요. 자, 물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요거 사담이지만, 똑같은 전문가들, 소위 경제학자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소득주도 성장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권과 권력 앞에 영혼을 팔아치웠던 인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위 명문대 지식인이다, 대학 교수다, 이런 전문가들의 말을 들을 때도 나름대로 어떤 합리적인 기준치를 세워놓고 가려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다 똑같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펙은 대단하게 걸치고 있지만 스펙만 대단하지 실제로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도 대한민국에 수두룩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일단 본론으로 넘어올게요. 이 소득주도 성장은 어쨌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불가능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죠. 문정부는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강제로 저 높이 끌어올려 놓으면은 모든 국민들이 부자가 되고 좀 더 여유롭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소비가 늘어가지고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소비가 늘어가지고 내수 경제도 저절로 함께 살아날 거라는 매우 순진한 환상을 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불가능하죠. 이거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무한 동력 기관과 다름이 없는, 마치 기름이 없이 영원히 굴러가는 엔진하고 비슷한 거예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제정책이었다라는 거야. 현실은 강제로 최저임금을 끌어올렸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죠. 서민 일자리 자체가 증발을 해버렸어요. 왜냐? 그 과도한 기준치를 맞춰줄 수 있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했고 수많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파산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서민 일자리가 없어지겠죠.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업체들도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인기기 도입이 가속화되고, 햄버거집이나 밥집에 가보시면은 요즘 무인계산대, 키오스크라고 하던가요? 이 무인계산대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또한 소수의 남은 인력들 혹은 사장 부부가 모두 가게에 매달려가지고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짊어지면서 코피 터지게 일을 하는, 즉 국민 모두가 불편하고 불행한 시대가 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과장이 아니라 분명한 팩트죠. 팩트입니다. 현실이에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택배 알바하는 국민들 등 57만 명 이상이 투잡을 뛰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왜 투잡을 뛰는 걸까요? 당연하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러는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서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뼈가 빠지게 부서지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도 미친 듯이 오르고 부동산 집값도 미친 듯이 오르고 은행 빚, 대출, 전세 자금 이런 거 갚기도 빠듯하지. 먹고 사는데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잡이라도 뛰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녁 있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기는. 손에 쥐는 돈이, 국민들 개개인이 지금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들면서 본래 다니고 있던 직업과 새로운 부업, 야간 알바까지 병행을 하는 국민들이 지금 투잡 쪽이 급격하게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게 사회 현상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간단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한 과도한 정치 방역에 자영업자들이 박살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주 52시간제 근무제 시행 때문에 노동시간이 강제로 감소를 해버리니까 원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예전 같았으면 더 많이 일을 해가지고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싶었던 사람들도,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있던 사람들도 강제로 일을 못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최저임금을 지금 또 강제로 끌어올렸죠.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평범한 국민들의 서민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게 됐다라는 겁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뼈 빠지게 투잡, 쓰리잡을 뛰고 부업에 목을 매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부업을 뛰는 국민들의 수가 파악된 것만 대략 57만 명에 가깝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부업으로 다른 알바를 뛰고 있는 분들이나 특히 파트타임으로 짤막짤막한 알바를 뛰는 분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실제 통계치는 저것보다 2배도 훨씬 더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57만 명이라는 수치만으로도 불과 전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무려 19.1%나 급증한 통계 수치로 이는 2003년 이후로 관련된 경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투잡을 뛰고 있는 국민들의 비율과 그 증가 폭이 역대 최대치라는 겁니다. 자, 나라가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편집자의 교묘한 입맛이 반영되지 않는 한 이 통계 자료와 숫자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최저임금을 인상했더니 자동화가 쉬운 업종들부터 시작을 해서 무인기기 도입이 가속화되고 인력 감축이 이루어지면서 단순한 노동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요. 특히 비숙련 그런 서민 여성들의 일자리가 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죠. 이게 바로 생각 없이 정치를 지지하고 시장 경제에 개입했던 그 결과물입니다. 최저임금을 강제로 끌어올리면은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올 줄 알고 그거를 실제로 밀어붙이기까지 했지만 그 결과는 어떻다? 자영업자들의 몰락, 줄폐업, 부도, 파산, 서민 일자리들의 소멸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장 경제 원리 있다라고 해요. 특히 비숙련 그런 서민 여성들의 일자리가 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죠. 이게 바로 생각 없이 정치를 지지하고 시장 경제에 개입했던 그 결과물입니다. 최저임금을 강제로 끌어올리면은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올 줄 알고 그거를 실제로 밀어붙이기까지 했지만 그 결과는 어떻다? 자영업자들의 몰락, 줄폐업, 부도, 파산, 서민 일자리들의 소멸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장 경제 원리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외부 환경이 인위적으로 변화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살아 움직이듯이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시장 경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살아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욕심과 욕망이 함께 모여가지고 돌아가는 게 바로 이 시장 경제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든 겁니다, 저거는. 누구도 쓸데없는 손해를 늘리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죠? 누구도 쓸데없는 지출을 늘리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손해와 지출은 누구나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정부가 하는 것처럼 최저임금을 강제로 높게 끌어올려 버린다든지 시장경제 원리에 이렇게 함부로 개입을 하면은 이 시장이라고 하는 생명체는 반드시 거기 맞춰서 반응을 합니다. 사자가 물소를 사냥할 때 뾰족한 뿔은 조심해가지고 피해서 공격을 하죠. 사람도 동물도 날씨가 너무 더우면 어떻게 합니까? 나무 그늘 밑에 가가지고 휴식을 취하죠.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합리적인 생명체니까 그 외부 환경과 위협 요인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 경제라는 것도 똑같다라는 거야. 이 시장 경제라는 것도 외부의 인위적인 환경 변화, 문정부 같은 바보 같은 정부가 생겨서 최저임금을 강제로 끌어올린다든지 이런 무더운 날씨, 물소의 뿔 같은 환경 변화에 시장 경제 원리도 능동적인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들이 함부로 이 시장 경제 원리에 개입을 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어설프게 개입을 하느니 차라리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만약에 문재인이가 취임한 이후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놀러나 다녔더라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결국 문정부는 국민들에게 저녁 있는 삶을 선물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는 뼈 빠지게 투잡을 뛰는 삶만을
산만을 국민들에게 남겼습니다. 퇴근하고 와가지고 녹초가 됐는데도 야간 알바를 나가야지만 생계가 유지되는 팍팍한 세상이 와버린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뭐 국민들이 개개인의 꿈을 쫓고 어떤 취미를 하고 생산적인 어떤 연구를 하고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라는 겁니다.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과 잠재적인 경쟁력을 모두 상실하는 결과가 오는 거죠. 이게 바로 정치의 무서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국민들이 또 야간 알바를 나가야지만 생계가 유지되는 이것뿐만 아니라 혹은 또 원래 내가 잘 다니고 있었던 서민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실업자 수가 얼마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157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벌써 2월달 기사예요. 최근에는 더 늘었겠죠. 요즘엔 관련된 통계 자료 작성도 아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성 가짜 공공 일자리만 그렇게 늘려대더니 실업자는 역대 최대죠. 정부 재정 지출과 재정 적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민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가장 적은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업자 수가 157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하죠.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지금 모두가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해요.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각종 경제 통계 수치들은 나쁜 쪽으로는 전부 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 민주당이 한 번 더 이 나라에서 집권하게 된다면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산소호흡기를 떼고 벼랑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반드시 제발 국민들이 깨어나서 이것들을 가로막아야 됩니다. 제발 자국민들, 자국의 기업을 그만 괴롭히고 제발 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상속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줄여주고 국민들에게 부과되어 있는 온갖 부동산 보유세를 좀 줄여주고 직접세와 간접세, 건보료의 부담을 줄여주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자국민들을 챙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의 건보료를 다 빼먹는 이런 바보 같은 거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무슨 가짠치도 않은 정치개혁이니 검찰개혁이니 적폐청산이니 과거에 집착하는 헛소리는 이제 그만 제발 집어치우고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미래로 나아가야 돼요. 자국민과 자국기업들을 그만 괴롭히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좀 줄여주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유튜버 얼음사이다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을 앞두고 걱정이 참 많이 됐습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은 이거 진짜 이러다가 정권 심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저는 다시 한번 내년에 반드시 우리가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다른 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가 터졌기 때문이죠.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이를 불문하고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슈가 바로 부동산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LH 사태가 터졌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재보궐선거까지도 영향을 줬었죠. 천정부지로 지지율이 치솟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제가 정말 걱정이 많이 됐는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부동산 비리 혐의가 터진 것이죠. 궁지에 몰린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은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비리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는 평가가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장동 개발이 누구 밑에서 진행이 된 겁니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일 당시에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상 스스로가 그 프로젝트가 비리로 얼룩졌다라는 걸 시인한 꼴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가지고 추가적인 비리 혐의가 터져나오고 있고 모든 혐의들은 지금 전부 다 이재명 후보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참으로 안쓰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가지고 곽상도 의원한테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는 수사에 100% 동의한다면서 이 문제의 핵심은 자기가 아니라 곽상도 의원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유는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다. 그게 답니다. 그런데 이미 곽상도 의원과 관련된 문제는 해명이 됐습니다. 수만 배 이익을 올리기는커녕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달마다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회사에 다녔습니다. 곽상도 의원한테 프레임을 거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장동 개발로부터 자기가 1원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1원이라도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후보를 사퇴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저거는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구도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당시에 화천대유라고 하는 신생업체가 이상한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특혜를 통해서 선정이 됐고 말도 안 되는 수익을 거둬들였다라는 거, 이걸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배임의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재명 후보가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돈을 벌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누구를 생각해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생각해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탄핵이 됐습니까?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가지고 탄핵이 됐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을 통해서 글로 통해서 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묵시적으로 청탁을 했다라는 게 인정이 됐었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장에는 단 1원도 부정한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야당, 이재명을 포함한 당시의 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묵시적 청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탄핵을 시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했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후보를 사퇴할 것이 아니라 구속이 되어야지 정당한 것이겠죠.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니까 이재명 측에서 뭐라고 합니까? 수사는 괜찮지만 특검과 국감은 거부한대요. 자신이 있다면서요. 자기는 결백하다면서요. 왜 그런데 특검과 국감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뭔가 걸릴만한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거부하는 거겠죠. 이재명 캠프의 총괄선대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곽상도 의원인 것인데 곽상도 의원에 대한 문제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특검과 국정감사를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사실상 실토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 200만 원 받고 그 회사 다닌 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변명을 하면서 국감과 특검을 거부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현재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지금 멘탈이 나간 것 같아요. 아예 이번에 어떤 표현까지 썼습니까? 수박 기득권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5.18을 비하하는 일베 용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뭐라고 지금 써놨습니까?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들, 이런 지금 표현을 써놨는데 저도 나름 시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살다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수박 기득권,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습니까? 저거는 일베 사이트를 열심히 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표현이에요. 그 보니까 수박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용어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정신이 없는 거죠. 멘탈이 나간
나간 겁니다.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죠.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거짓말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으니까 멘탈이 안 나갈래야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전에 해명을 한답시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화천대유가 위험부담 100%를 감당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들이 위험부담을 100%한 것인데 1조 5천억짜리 사업인데 뭐가 수익이 많은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화천대유가 지분이 1%밖에 안 되는데 위험부담 100% 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보니까 2013년도에 자기 본인 스스로 뭐라고 글을 써놨습니까? 대장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들이 위험부담을 100%한 것인데 1조 5천억짜리 사업인데 뭐가 수익이 많은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화천대유가 지분이 1%밖에 안 되는데 위험부담 100% 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보니까 2013년도에 자기 본인 스스로 뭐라고 글을 써놨습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은 용도 변경만 하면은 수백 수천억의 개발 이익이 생긴다.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 놓고 대장동 개발 사업만 하면은 수백 수천억의 불로소득이 생긴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 와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부담 100%를 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는 얘기가 대장동 개발 사업이 그렇게나 많이 오를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남시 관계자 얘기는 다르죠. 화천대유가 가져가는 배당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이미 투자 설명서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배당 금액이 나와 있다. 어떻게 그게 나올 수가 있냐?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나와 있다는 거죠. 궁지에 몰린 이재명 후보가 선택한 길은 자아분열인 것 같습니다. 자기 본인 스스로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를걸요. 수백 수천억의 불로소득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또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말이 앞뒤가 지금 하나도 안 맞는 거죠. 그리고서는 해명을 했던 것이 이익 자체를 환수한 거기 때문에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당시에도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화천대유라고 하는 민간 기업을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 왜? 민간 기업이 이익을 독식할 수 있기 때문에. 2012년도 당시의 기사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남시 관계자가 분명히 얘기하죠.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은 공영 방식이 아니라 민간 시행사를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라고 여겨지는 유동규 씨입니다. 유동규 씨 행적이 참 묘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퇴사를 했다가 4개월 만에 재입사를 하죠. 그리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공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랬더니 희한하게도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죠. 그렇게 유동규 씨가 사장인 상태로 공모가 진행이 돼서 성남의 뜰이 선정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의심스럽죠. 그런데 가장 의심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자, 당시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공고문을 보시게 되면은 성남의 뜰 외에도 메리츠증권, 산업은행 등의 컨소시엄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남의 뜰만 상대 점수 20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1000점 만점에 20점 별로 안 큰 것 같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과를 보게 된다면 1등과 2등, 1등과 3등의 점수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20점에 따라 가지고 당락이 결정이 될 수가 있을 만큼 20점이 정말로 중요한 점수예요. 그런데 산업은행이 됐건 메리츠증권이 됐건 거대한 지금 업체들이 참여를 했는데 하필이면 지금 성남의 뜰만 20점 상대 점수를 받아갔다라는 겁니다.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20점 상대 점수를 신경도 쓰지 않았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남의 뜰을 제외한 다른 지금 기업체들은 들러리식으로 그냥 참여한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20점 저렇게나 중요한 요소를 챙기지 않았다라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현실을 부정하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실에서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뭔가를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재명 후보님 그만 더 이상 애를 쓰시고 그만 더 이상 정신분열증 같은 모습을 보이시고 깨끗하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1주년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어제는 한 가정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이자 애국심 깊은 공무원이던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여전히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차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조금 이런 시각이 시작한 것 같습니다만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맞이한 두 번째 추석이었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먹고 살기 힘든다는 탄식을 내뱉으셨고 내년에 반드시 야권을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통계를 왜곡하고 자화자찬을 거듭하는 수법으로 국민을 눈속임하려 하지만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민생 파탄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 때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추석 민심을 받들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재갈법 관련입니다.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 활동 시한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 비리를 은폐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것이 뻔한 반헌법적 고의 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 차단 청구권 시설 등은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것은 반헌법적 언론재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 대하여는 UN 인권특별보고관,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트 워치 등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인권위원회조차도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입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악법은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악법을 끝내 고집하면서 오히려 더 위헌적인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새롭게 제시한 수정안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을 진실하지 않은 보도라고 규정함으로써 범위를 종전보다 더 확대시켰습니다. 또 입증 책임도 여전히 언론 쪽에 전환시켜 놓은 채 언론 등이 고의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하여 두고 있기 때문에 고의 중과실의 추정 조항은 문구만 달리하였을 뿐이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수정안이라고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의 범위 역시 기존 5배 이하에서 3배 이하 또는 5천만 원 중에서 많은 금액, 다액으로 하겠다고 제시했는데 5배에서 3배로 금액을 낮춘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민주당 수정안대로 한다면 어떤 사안이든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을 배상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런 터무니없는 위헌 법률을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더 이상 권력 주변의 비리 의혹 보도는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진실 규명에 협조하기는커녕 가짜 뉴스 프레임을 씌워서 특정 언론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 이 후보의 태도입니다. 만약 언론재갈법이 있었다면 대장동 게이트 같은 언론 보도는 아예 원천 봉쇄되어 보도를
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언론재갈법은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서 권력층이 선호하는 이현령, 비현령식 기준에 따라서 권력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권력 비리를 덮는 수단으로 전락할 게 뻔합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악법을 전면 폐기하고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최고회의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묵념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만 어제는 북한이 서해상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소외하는 만행을 저지른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을 거듭 규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만행이 있게 한 달여 전인 지난해 광복절에 헌법 10조를 들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대한민국 국민을 완전히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실종 1년이 다 되도록 피해자의 실종 좌표 정보조차 확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에 유족을 면담할 당시에 정확한 좌표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특정해 공개할 수 없다고 변명했지만 그 변명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종 좌표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해경은 피해자의 채무, 부채를 부풀려서 발표하면서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인격권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해경의 수사 결과는 근거가 부족한 만큼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해경청장은 사과는커녕 국민의 알 권리 차원자는 궤변만 늘어놓았습니다. 소위 인권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경의 이러한 인격살인을 질책했다는 보도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족에게 말하기를 진실을 밝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1년이 되도록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문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무장 강화, 미사일 도발과 끔찍한 만행을 규탄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허울 좋은 종전선을 제안했습니다.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환상 같은 인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지난 20일 총회에서 북한은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다른 핵 활동 작업을 전 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다고 평가한 직후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들을 귀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종전선언이라는 허울조는 명분만 입에 올리는 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든든히 지킬 자각력,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등한시한 채 선거를 위한 정치적 이벤트에만 매달릴수록 그 대북 굴종적 사세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정권 교체의 열망만 높아질 것임을 경고합니다. 추석 연휴 내내 국민적 화두는 화천대유였습니다. SNS에선 3억 5천이 4천억 되는 마법이란 글과 함께 화천대유 하세요라는 풍자물이 퍼졌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와 몇 투자자가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금을 배당받은 것을 풍자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1조 원대 사업인데도 제안서 접수하루 만에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화천대유 사주와 지인 6명은 출자금의 1153배인 4037억 원을 챙겼습니다. 당선 무효형 위기에 처한 이재명 지사가 무죄를 받는데 기여한 대법관은 퇴임하고 화천대유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의혹을 관통하는 용어는 이재명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지사는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1원이라도 이득받다면 경선 후보 공직을 사퇴하겠다. 이재명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살펴봐달라. 마타도어, 흑색선전, 심지어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본질과 완전히 동떨어진 말만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려면 쌍수 들고 특검을 환영하는 게 마땅합니다.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면서 특검은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의혹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수사는 100% 동의한다면서 특검 수사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게 저질 정치에 해당한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기꺼이 특검에 동의합니다.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박범계 검찰은 노골적으로 친문 검찰을 표방합니다. 이 지사는 검찰 기득권이란 말로 검찰의 불신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특검밖엔 길이 없습니다. 몇 사람에게 수천억 원이 지급된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시민이익 환수로 봐줄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살펴봐달라 이런 말이 아니라 특검 수사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한 점도 잘못이 없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정치인의 기본을 살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국가인권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 사건 등으로 기소됐을 때 무료 변론을 해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청탁금지법이 있으나마나한 것이란 점을 대통령이 공무원에게 알려준 것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무료 변론 해줬다고 고백했는데도 국가기관장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래서는 공직기강이 바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유명 법조인의 무료 변론을 받은 것은 사회적 지위에 따른 특혜일 것입니다. 국가인권위가 모든 종류의 차별을 인권 침해로 보는 국가기관임을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될지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장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당 대선 경선 참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무료 변론 한 분을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보훈 인사이자 이른바 문심을 숨기지 않겠다는 뜻이 됩니다. 이재명 지사가 무료 변론 논란에 반성은커녕 흑색선정 같은 으름장을 놓는 것도 문심을 읽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셋째, 송도한 전 대북송금 특권의 인권위원장 임명은 DJ와의 선긋기 선언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대북송금 특검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북송금 특검 당시 DJ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낱낱이 공개했고 대북송금 특검으로 구속됐던 분이 바로 박지원 국정원장입니다. 이번 인권위원장 인선 등에 대한 조바심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이라든가 호랑이 꼬리 타령을 만들어낸 것 아니냐는 얘기들은 그래서 나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무상연애 논란을 시작점으로 무상이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무상변론을 대통령 인사권을 통해 단단히 갚았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01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전관예우 철폐를 약속했습니다. 그래놓고 자신의 재판에서는 전관의 영향력을 그것도 무상으로 발휘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자신은 되고 남은 안 되는 내로남불, 이런 것은 대선 주자라면 절대 선 안 되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본소득, 기본대출 같은 설익은 기본실이지 말고 자신의 기본부터 살펴보길 바랍니다. 네, 추석 연휴들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앞서서도 우리 조수진 최고위원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올 한가위 추석 덕담이라면서 이 조롱 섞인 농담들이 참 많이 나돌았습니다. 화천대유 하면 천화동인 하세요로 화답한다라는 참 낯뜨거운 이야기였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부상했던 최고의 화두는 단연 이재명 지사가 추진했던 판교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이었을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김부겸 국무총리도 또 주요 대권 주자인 이낙연 후보도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 비상식적인 케이스라고 규정한 이번 화천대유 사건이 의혹이 눈덩이처럼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의혹, 개인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준 사업구조 의혹, 또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특검 등 정계 법조계 실력자 등과의 의혹 등이 계속 줄지어서 쏟아지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이 뉴스를 따라가기가 좀 버거울 정도입니다. 이 사건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사업의 이야기인데 인허가 리스크가 없거나 적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민관 합동 사업에 관한 이야기죠. 비용이 부족한 관급 공사의 계획을 돕기 위해서 거대 민영 자본을 대신 끌어들이는 상식적인 민관 합자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성남시가 큰 비용으로 차려놓은 밥상에 민간 시행사가 소액을 들고 그 사업에 참여하자마자 삽시간에 허가를 받고 특정 몇몇이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거둬갔다라는 의혹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업의 주체이자 주관자였던 전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의 연관성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겠죠. 이재명 지사가 특정인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불법,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여부 시시비비만 가려내면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면 본인도 좀 홀가분해지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문제는 지난 서울 부산시장 때 또 관통했던 것처럼 국민의 영린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른바 사회 지도계층이라는 여러분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국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참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화천대유 의혹이 관이 개입된 천문학적인 부당이익 의혹으로 커진 만큼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저희 국민의힘이 주장한 특검과 국조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특검과 국정조사는 거부하겠다고 밝혔던데요. 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하자라는 저희의 제안이 혹시 거꾸로 부담스러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재명 후보는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별검사 및 국정조사 요구에 당당하게 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주역이 괴에서 따다지었다는 화천대유 천화동인 전 처음 들었는데 하늘의 도움을 받아 뜻을 이룬다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 제대로 밝혀내지 않으면 하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국민 모두가 분노하는 천인공로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 반드시 화답하십시오. 토핑 그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사람이 김모 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김모 씨가 화천대유에서 그 대여 형식으로 473억 원을 빼갔다고 해요. 또 그 대표이사는 26억이 넘는 돈을 또 빌려가고 다시 갚고 또 그 뒤로 12억 원을 또 가져가고 뭐 이렇게 현금의 지금 그 움직임이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 현금의 수상한 흐름이 있다고 아마 경찰청에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경찰청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거를 서울경찰청으로 넘깁니다.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에서는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인 용산경찰서로 넘겨요. 거기서 수사하라고, 용산경찰서에서.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경찰의 이러한 지금 그 태도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금융의 흐름을 봐야 되는 사건입니다. 일반 형사부 검사도 사실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특수부에서 이런 사건을 하죠. 그리고 특수부에서도 그냥 할 수가 없고 이 금융의 그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마 검사들이 투입돼서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거를 그냥 용산경찰서에서 하라고 던져준 거죠. 그래서 경찰의 늑장 수사 얘기가 나오니까 또 경찰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건이어갖고 빨리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어렵죠. 그래서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으로 이 사건을 잘할 수 있는 곳은 검찰이죠. 검찰의 특수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은 박범계 장관이 있는 곳이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다음 공수처는 다 아시겠지만 과연 그런 능력이 있을까라고 의심이 되죠. 그러면 경찰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일반 형사 사건처럼 용산경찰서에 넘겨주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특검을 해서 제대로 된 이 현금의 흐름, 자금의 흐름, 금융의 어떤 그 전문가들이 이 먼저 흐름을 파악한 뒤에 그 다음에 사람을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먼저 수사하고 금융을 보는 게 아니고 금융의 흐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수사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도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그래서 이재명 전 지사가 수사는 해라. 그런데 특검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왜 특검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왜 주장하는지 말씀드리는데 바로 이런 상황 때문입니다. 특검합시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유엔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무기 고도화에 대한 지적은 없이 북한에게 지구 공동체 시대에 맞게 변화하라 하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마쳐가는 시점에서도 종전선언 제안은 마치 망가진 레코드판을 또 돌리는 것 같은 잡음으로 들립니다. 종전선언 제안 역사는 1974년 김일성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전 단계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이 시발점입니다. 그 이후에 2006년도 북한의 최초 핵실험이 강행되자 부시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협상 카드로 꺼냈었습니다. 그 이후는 북한의 핵무기의 급속한 개발로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들고 나온 것이 2017년도 베를린 선언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중국이 미국의 4자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또 2018년도에 싱가포르 협상에서 재차 거론했지만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2020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또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력의 고도화와 ICBM 등 미사일의 개발로 국제사회에서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또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고장난 레코드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가져올 상황을 주한미군 철수 요구 그리고 모든 대북 제재의 해제가 요구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무기는 비밀화해서
국제사회를 위협할 것이고 종국에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서 대남 적화 통일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힘의 균형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선언이나 협약서의 종이에 서명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구걸해서 얻는 것은 굴종밖에 없다는 것이 인류 역사에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줄기차게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연설문을 누가 초안 잡고 감수했는지 의심이 듭니다. 혹시 김정은이가 감수한 것은 아닙니까? 특히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으로 완전한 평화를 얻는 길이라는 대목에서는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설을 매듭 지으면서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한마디로 가만히 있어라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만큼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을 했으면서도 느낀 게 없이 김정은의 마지막 친구로 남겠다고 하는 의지는 정말로 눈물겹습니다. 문재인 개인으로서 이런 주장을 해도 질시를 받을 텐데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삐뚤어진 안보가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 뿐입니다. 제발 조용히 임기 끝날 때까지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